네, 우리가 또 중국 시장을 잘 봐야 할 텐데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4일 연속 하락을 했었죠. 오늘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2135.88을 시초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한 사항 오늘 이 시간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주 내내 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큰 원인이 중국의 또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감 아니겠습니까? 단기금리가 급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6월에도 사실 이런 걸로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분명히 다른데요. 예.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금융기관들의 무차별적인 그 대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의 그 미스매칭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림자 금융이 문제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화정책 긴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좀 다른 그런 양상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1일문 15금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일물짜리 같은 경우는 4.3%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한 10년물 국채 금리도 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 금리인 15금리가 급등한 것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세금 납부라든지 그리고 월말 수요 요인도 있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중국 정부가 유동성 긴축 정책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금들이 속속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상반기에만 대형 은행들의 그 대손 손실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났다는 점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투자 주대 성장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명한 신호인 것으로 보여지고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6월 때와는 그러니까 금융지와 금융 이야기까지 나왔을 때와는 좀 다른 국면이라는 면에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자 금융과는 다른 정부 주도 하에 금리를 인상시켰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11월 이후에 중국 정부가 재정 자금을 조금씩 풀면서 다시 금리를 좀 안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 작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그 성장 기반을 만드는 정책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른 왜곡을 시정하는 건전화 정책을 두 가지를 같이 써왔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들어와서 중국의 그 연율 기준으로 해서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9%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건전화 작업, 즉 구조조정에 매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상승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말에는 3.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예금 기준금리 1년물짜리 기준으로 해서 3%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그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건전화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앞으로 그 주택 버블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 그리고 철강이나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그리고 선박 같은 5개 업종의 설비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과잉 공급 생산 시설에 대한 퇴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4천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이런 정책들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금융 긴축 정책, 이 4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중국 정부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또 금융 긴축을 포함해서 경제 건전화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성장률의 둔화는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 성장률을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았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앞으로 중국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7% 전후로 낮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성장률 전망을 현재 7.4% 정도까지 좀 낮춘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고성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주요 원인은 고용
고용 창출을 통한 사회 안정이었는데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구인 배율을 보면은 현재 2분기에는 1.07배로 1분기보다는 다소 하락했지만 서비스 산업의 그 고용 창출이 빨라지면서 고용 환경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을 좀 가속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7% 전후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예측 기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제조업 PMI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는데요. 예. 현재 그림을 보시면은 신규 수주라든지 완성품 재고 같은 경우에도 신규 수주는 이제 계속 회복 추세에 있고요. 재고 조정도 이제 바닥을 지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성장률 목표인 7.5%를 넘은 7.7% 전후까지 예상이 되고요. 다른 국제 경제 예측 기관들이 볼 때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7.4% 전후로 올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방 정부의 채무 문제라든지 그림자 금융 위험 증대 그리고 부동산 버블, 수출 경기 악화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업체에 대한 퇴출도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이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낮추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쭉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또 부동산 버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이 부동산과 관련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게 대도시 대부분의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9% 넘게 급등을 했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은행에서 대출되는 그 신규 자금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편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대부분 또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9월달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1%나 상승했고요. 또 베이징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무려 1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이나 충칭시에 대해서 부동산세 징수를 앞으로 중국 전역 도시로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동산 매각 시 차익에 대해서는 보유 연수에 따라서 세율을 정하는 차등 과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현재 그 공실률이 무려 30%에 달한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7년 이상 주택을 공실됐을 경우는 정부가 압류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2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잡으려 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의 그 버블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그 두바이 버블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는 5%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는 3%포인트 하락하게 되고요. 생산도 시차를 두고서 4%포인트 급락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금융 혼란에 따른 2차 피해를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격이 20%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 충격은 대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와 달리 그 지방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은행의 부채들이 대부분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동산 버블이라든지 금융 버블을 막으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생각보다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고요. 내년에는 최대 5에서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버블이 붕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경기 문제 우리가 쭉 짚어보고 있는데 경제 회복세가 또 뚜렷하지 않은 만큼 어떻게 보면 삼중전에서 더욱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삼중전에 무엇보다 아무튼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11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까요? 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 주도의 성장, 그러니까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삼중 전에서 제시될 정책 노선을 보면 앞으로 향후 7년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개혁의 중점 항목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면 행정 관리 체제뿐만 아니라 재정, 세제 개혁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물류 개혁, 그리고 토지와 호적제도 개혁, 그리고 금융 시스템과 사회 보장 확충, 국유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 가격에 대한 개혁 8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를 개혁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의 업종별 소매 판매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중국과 관련된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굴삭기라든지 건축자재, 선박, 석유화학 업종 쪽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환경이라든지 배기절감 가스, 의료 서비스, 우유와 같은 음식료, 그리고 일상용품, 정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서 중국 경제가 지금 올라가듯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 지난주 내내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당장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기관들이 매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 주식 펀드들의 주식 편입 비중이 88%로 최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확대를 위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IT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정책 수혜주들의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악화돼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중국 증시는 좀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를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사항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